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츠입니다. 보이시죠? 오늘은 그래픽 카드인데요. 지포스 RTX 3050입니다. 이게 지포스 RTX 30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막내 등급에 속하는 녀석인데, 물론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3050은 이제 보급형으로 조금 게임용 PC를 구성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장 그래픽 카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원하지만 이제 예산은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요새 그래픽 카드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50은 그 하락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직도 가격이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주인공은 이제 에이수스 제품이고요. 에이수스 듀얼이라서 이제 기본형 모델이에요. 이제 고급형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 위에는 이제 터프가 있고 또 그 위에는 뭐 스트릭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에이수스 듀얼 제품은 이제 가장 기본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고, 듀얼이라 함은 쿨링팬이 2개가 달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제품에 대한 정체성을 소개를 드렸고,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패키지가 나와 있습니다. 에이수스 듀얼 지포스 RTX 3050이고요. 이제 OC라고 적혀 있잖아요. 팩토리 오버클럭이 아주 깔짝 적용되어 있습니다. 3050의 레퍼런스 클럭은 1777MHz인데, 에이스 이 듀얼 제품은 1822MHz로 조금 더 높은, 제가 계산해보면 이제 45MHz 정도 높은 건데, 사실 이 차이는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체감 성능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큰 차이는 아니고, 기본형 모델이니까 어디까지나 좀 보너스 성격으로 클럭을 좀 더 높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 크게 오토, 뭐라고 써져 있죠? 오토 익스트림, 퍼펙티드 오토메이티드 매뉴팩처링, 즉 자동화 공정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에이스 공장 자체가 생산 라인이 자동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제가 에이스 본사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실질적인 QC 과정이, 물론 제가 방문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QC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인텍 앤 컴퍼니에서 유통 중이고요. AS는 무상 AS 3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 살펴봤으니까 바로 후면으로 넘어갈게요. 측면에는 별로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자, 주요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엑시얼 테크 팬 디자인, 에이수스 쿨링 팬, 즉 쿨러의 디자인의 어떤 자랑인데, 이젠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엑시얼 테크 팬이라고 해서 블레이드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링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링 형태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기의 흐름이 분산되지 않고 직진성을 강화하고 풍압이라고 해야겠죠. 풍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쿨링팬 디자인의 어떤 발전을 계속해서 거듭해 오면서 엑시얼 테크팬에서 현재 시점으로는 완성형 디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서틀 라이트닝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LED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어드레서블 RGB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점등되는 그런 LED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트윅 유틸리티 기본 지원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RTX 3050,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주요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모델이라서 뭐 복잡하진 않고 바로 언박싱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버클럭 모델이고 RTX 3050이 이제 GDDR6 8기가 모델입니다. 한 가지 딱 좋은 거는 그래도 RTX 3070까지 이어지는 8기가, VRAM 8기가 모델이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점, 뭐 그거는 괜찮겠죠. 성능에 비해서요. 자, 이렇게 개봉하면 바로 스펀지 완충 재질의 그래픽 카드가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 바로 액세서리 개봉할게요. 자, 먼저 땡큐 카드, 땡큐 카드가 있어요. 땡큐 for purchasing in ASUS 그래픽 카드. 우리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카드가 있는데, 별것 아니긴 하지만 이 재질감이나 싸구려처럼 만들어지진 않아서 에이수스 브랜드의 어떤 가치와 감성을 고객들한테 좀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있는지 모르는 이런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아재가 된 느낌인데, 옛날에 이제 캐릭터 카드라든지 그런 거 보면 뭐 능력치 나와 있고 그런 카드가 있는데,
에이수스도 제품마다 뭐 쿨링 능력이라든지 오버클럭 능력을 수치화해서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애교 섞인 액세서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셋업. 네, 간편 설치 가이드가 있고요. 이거는 아주 상세한 매뉴얼이 아니라 그래픽카드의 물리적인 설치법에 대해서 다국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도 지원하겠죠? 네, 한국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카메라 보이시죠? 컴퓨터에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에 연결을 해제해 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그래픽카드의 물리적인 설치를 도와주는 그런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 컴더코라서 그래픽카드 설치 전혀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액세서리는 이게 다고요. 바로 본체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에 이렇게 밀봉되어 있고요. 네, 본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바로 에이수스 듀얼 RTX 3050 OC8기가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깔끔하죠? 네, 그냥 깔끔합니다. 먼저 블랙입니다. 블랙 바디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에이수스 정체성인 사선 디자인이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액시얼 테크펜 2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전면에서 특별하게 좀 언급을 해야 될 거는 LED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 측면 보시면 지포스 RTX 있고 에이수스 브랜드 엠블럼이 있는데 여기 LED가 적용되거든요. 이 LED가 측면에서부터 전면까지 여기까지는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네, 뭐 LED가 면적이 넓진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제 조명 효과를 누리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자, 그다음 측면 보면은 보조전원 단자 8핀 하나입니다. RTX 3050은 이제 TGP가 130W로 높지 않기 때문에 8핀 한 개로도 충분한 구성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측면을 보니까 바로 디자인에서 좀 아쉽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어떤 게 아쉽냐면 측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슈라우드입니다. 즉 쿨러 껍데기고,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 그 다음에 PCB 기판, 그 위에 백플레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 하우징은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히트싱크 있고, 기판은 짧고 백플레이트는 기판에 맞춰져 있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래픽카드의 어떤 디자인적 완성도라는 거는 이제 유저분들, 즉 소비자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상향 평준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이 듀얼 제품 같은 경우에도 RX 6600 시리즈라든지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보면은 어떤 하우징의 일체감이나 이 끝단 맞추는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지포스 그래픽카드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던 거죠. 이거 의문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RTX 3060 Ti도 동일한 하우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드린 디자인적 어떤 부족함, 완성도의 부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어떤 디자인적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에서는 이런 디자인은 감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네, 백플레이트는 이제 금속성 백플레이트라서 어느 정도 PCB에서 발생하는 열을 백플레이트가 방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백플레이트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판 휨 방지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라든지 혹은 쇼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판을 보호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심미적인 영역, 아무래도 백플레이트가 있으면 좀 더 깔끔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영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느 정도 머금을 수 있는 방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물론 그 효과가 높은 건 아닙니다. 네,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적인 방열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백플레이트가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더 좋고, 디자인도 전면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사선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선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전면 디자인을 보면은 이 사선이 약간 45도 각도로, 마더보드에도 기본적으로 한 45도 전후에서 각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백플레이트 쪽에는 사선 디자인이 45도가 아니라 좀 근본 없는 각도가 아닌가. 왜 갑자기 각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디자인 일관성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물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저만큼 이렇게 까다롭게 따지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그런 각도나 미세한 영역에서의 어떤 요소가 좀 아쉽긴 하지만 백플레이트 자체의 품질이라든지 마감 이런 것들은 에이수스 브랜드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포트를 볼게요. 자, 출력 포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캠 마개가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요즘 그래픽카드는 이제 하늘색이 아니라 주로 검은색을 많이 차용하죠. 물론 일부 브랜드에서는 여전히 하늘색 보호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보호캡 색깔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디자인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에서는 이 보호캡마저도 제조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거를 다 걷어내겠습니다. 다 해제를 하면, 네, 출력 포트는 4개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출력 포트마다 그 출력 포트의 공식 엠블럼 마크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DP 포트 3개, HDMI 2.1 1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그래픽 카드는 이 브래킷도 조금 특별하게 제작이 되는데, 이 마감 형태나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싸구려 그래픽 카드, 근본 없는 형태의 재질을 가지는 아주 전통적인 형태의 브래킷은 어떤 재질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철판떼기 느낌이 좀 강하게 난다면, 스테인리스 스틸은 아무래도 한 차례 더 마감 코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기에도 깔끔하고 재질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에이수스가 정말 잘했어요. 제가 이제 전반적인 외형 디자인을 보면서 딱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우징이 어떤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이 상당히 부족했다. 요즘 트렌드는 어떤 유니바디 형태의 그런 디자인적 완성도를 향해 가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겠지만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작습니다. 네, 지금 대충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제가 한 뼘이 20cm거든요, 정확히. 여기 브래킷 끝부터 재보면 거의 20cm가 됩니다. 20cm예요. 제가 엔비디아 자를 가지고 왔는데 직접 한번 재볼까요? 네, 20cm예요. 네, 20cm라서 상당히 작은 크기를 자랑하고, 최초의 어떤 소비 전력 자체가 높지 않고 130W, 140W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그래픽카드 모델을 보면 이제 3펜 구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3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균형 잡힌 건 2펜으로도 괜찮지 않나, 과유불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3펜은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2펜 디자인은 좋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외형 디자인 다 봤으니까 제가 직접 분해를 해서 쿨러 안쪽도 한번 살펴보고, 히트싱크 보고, 그 다음에 기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고요. 먼저 백플레이트부터 보겠습니다. 백플레이트는 이제 별다른 써멀 패드는 없고요. 안쪽에 쇼트 방지 필름만 부착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인데, 자, 히트싱크 한번 볼게요. 자,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는 이제 구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리 재질이 열전도가 알루미늄보다는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 구리 베이스를 통해서 GPU 코어와 맞닿는 부위입니다. 지금 이제 써멀 자국이 있는데, 이 써멀 자국이 GPU 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위를 알루미늄 플레이트라고 봐야 되겠죠.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알루미늄 플레이트는 이 히트싱크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로 이렇게 맞닿는 부위에는 이제 써멀 패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줄, 이쪽에 2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또 써멀 패드가 있는데, 여기는 한쪽 페이즈부를 담당하는 모스펫과 맞닿는 부위에 써멀 패드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모스펫, 그 다음에 이쪽은 전원부 초크, 이렇게 맞닿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히트 파이프가 이제 4개가 뻗어 나오네요. 4개인데 히트 파이프는 이제 굵기로 보아하건대, 네, 제가 육안으로 봐도 압니다. 이거 6mm 히트 파이프예요. 6mm 히트 파이프가 이제 수직형으로 장착되는 타입이고, 히트싱크와 히트 파이프의 결합 방식은 접합 물질을 흘려보내서 이제 결합을 하는 접합식으로 육안상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판을 볼게요. 네, 기판인데요. 상당히 짧고 귀여운 구성입니다. 이 기판을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 비어있는 구성이 있는데, 이거는 괜히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 기판 레이아웃 자체가 ASUS RTX 3060 라인하고 이제 호환이 되는 그런 기판 레이아웃이거든요. 즉 혼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 기판 레이아웃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RTX 3050에는 이렇게 빈자리들이 있어요. 네, RTX 3050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GPU가 GA106 GPU를 사용하고 쿠다 코어는 2560개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아키텍처의
지포스 RTX 30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막내이고 또 가장 소형화된 유닛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보급형 타깃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전원부는 4+1페이지입니다. 이쪽에 4페이지가 있고 오른쪽에 1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수스에서 항상 브랜드를 슈퍼 알로이 파워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원부 초코는 SAP라는 슈퍼 알로이 파워의 약자가 각인된 초크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펫은 드라이버 모스펫, 즉 DR 모스고요. 커패시터는 대만의 AP콘 커패시터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에이수스 제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네, 기판도 살펴봤고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뭐 기판도 블랙으로 무광 코팅 처리돼서 깔끔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 공정 처리돼서 기판 후면도 이렇게 너무 막 날카로운 부분 없이 좀 일관된 품질을 보여주는 게 네, 마감 품질 면에서는 뭐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판 분해까지 다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퀘이 사전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라이젠 7 5800X에 리사이저블 바를 켠 상태에서 진행했고요. 최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양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오버클럭 설정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부스트 클럭 1822MHz, 그리고 K4 OC 설정은 1957MHz에 메모리는 유효 속도가 16000, 네, 16Gbps로 설정되게끔 했고요. 자, 다음 테스트는 이제 3D 마크입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 결과이고요. 기본 상태에서 6086점, 오버클럭 적용 시에 6620점입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오버클럭이 적용됐다 한들 네, 레퍼런스랑 별 차이를 내지 않고 있네요. 이러한 결과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기본 점수는 약 16000점, 그 다음에 오버클럭 했을 때는 17000점을 살짝 넘겼고요. 자, 이제 게임 테스트인데요. 디아블로 2입니다. 디아블로 2는 기본 설정에서 약 91프레임, 오버클럭을 설정했을 때 97프레임이 나왔고요. 네,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기본 설정에서 94프레임, 오버클럭 적용 시 99프레임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RTX 2060에는 살짝 못 미치는 성능이죠. 자, 그 다음 저희가 부스트 클록 양상을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네, 둠 이터널을 구동할 때 기본 설정에서는 이론적인 스펙상 1822MHz이나 실질적인 부스트 클록은 1887.5MHz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고,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2GHz를 넘는 2035.9MHz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플로드시 GPU 온도인데요. 기본 설정에서 66.7도, K4 오버클럭 적용 시 69.4도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이고요. 기본 설정에서 37.6dB, 조용한데요. 그리고 오버클럭 적용 시에는 41.3dB를 기록했는데 오버클럭 적용 시에도 40dB 초반이면 상당히 정숙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소비 전력.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이고요. 기본 설정에서는 235.7W, 오버클럭 적용 시에는 252.1W에서 피크치 전력은 261.5W 정도 소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이고요. 스펙상 TGP가 130W인데 기본 설정에서는 TGP에 맞는 그런 소비 전력을 보여줬고요. 오버클럭 적용 시에는 그보다 상향된 147W, 피크치는 165.5W가 소모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원부 열화상 카메라로 저희가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 기본 설정에서는 최고 온도가 61.2도, 오버클럭 적용 시에는 66.5도로 준수한 발열치를 보여줬습니다. 전원부 온도가 통상적으로 100도 이상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기판 후면부의 60도대 온도는 상당히 훌륭하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었네요. 네, 제가 지금 에이수스 듀얼 RTX 3050을 장착한 시스템에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첫 번째로 GPU-Z를 실행해 봤습니다. 이제 네임 보시면 RTX 3050 정상적으로 표기되고요. GPU는 GA106 GPU, 그리고 괄호 열고 LHR이라고 네, 최신 버전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RTX 3050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 PCI 레인 수가 16이 아니고 8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RTX 3050의 버스 인터페이스가 이제 PCIe 익스프레스 4.0인데 만약에 3.0 보드를 사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세하게 성능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쿠다 코어는 2560개, 그 다음에 ROP는 32개, 텍스처 유닛 80개, 이렇게 RTX 3050과 동일한 유닛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3050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점은 바로 부스트 클럭인데요. 레퍼런스는 1777MHz였는데 에이수스 듀얼 모델은 1822MHz로 살짝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럭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셨을 때 고급형 그래픽카드의 어떤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부스트 클럭이라고 해서 반드시 듀얼이 더 좋은 성능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이 부스트 클럭은 표기상 부스트 클럭과 실제 부스트 클럭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차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GPU-Z의 어드밴스드 탭을 가보면 그래픽카드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탭에서 제가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보면 전력 제한 레벨 수준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값은 130W로 되어 있고요. 이제 최대치는 플러스 12%까지 상향 조절이 가능해서 와트로 환산하면 145W까지 전력 제한을 레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오버클럭을 할 때도 전력 제한 레벨을 높여줄 텐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기본 클럭 상태에서 한번 게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원래는 제가 가장 최근에 출시되고 또 인기가 높았던 엘든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엘든링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PC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 게임들이 조금 PC판에 대해서 좀 최적화라든지 어떤 테크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엘든링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물론 모든 일본 게임사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캡콤이라든지 스퀘어 에닉스 이런 게임사들은 그나마 좀 나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엘든링의 어떤 미세 끊김이라든지 스터터링 이슈 그리고 어떤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은 퀘이사전 칼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엘든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퀘이사전 들어오셔서 해당 칼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어떤 영혼과도 같은 게임이죠. 정말 오랜만에 둠 이터널을 구동해서 실제로 풀로드 시에 에이수스 듀얼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풀 HD 환경에서 성능은 어느 정도로 보여주는지 직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혀 그 어떤 커스텀 설정도 적용하지 않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만 설치한 상황에서 풀 HD 그리고 울트라 옵션을 적용해서 프레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 화면뿐만 아니라 GPU-Z도 오른쪽에 같이 띄워놓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게임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좌측 상단에 이제 모니터링 툴을 띄워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버전이 표기되고 칩셋 RTX 3050, 그 다음에 파워는 어느 정도 소모하고 있는지, GPU 어느 정도 로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해서 베데스다 넷에 계정 로그인이 되었고요. 옵션을 보죠. 네, 옵션은 FHD 해상도에 레이 트레이싱은 껐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울트라 프리셋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풀옵션은 최악의 악몽 프리셋인데 최악의 악몽 프리셋을 적용하면 VRAM 요구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쾌적한 VRAM 운용 컨디션을 위해서 제가 울트라 옵션으로 내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본편은 재미가 이제 없으니까 좀 하드코어한 DLC2를 제가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모니터가 144Hz 모니터라서 상당히 부드러운데 지금 프레임도 100프레임이 넘게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둠 이터널의 옵션 상태는 풀 HD의 울트라 옵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RTX 3050으로도 이렇게 풀 HD 환경에서는 충분히 쾌적한 게이밍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고, 물론 이런 프레임을 보여주는 데는 이제 둠 이터널이 워낙 GPU 연산을 잘 활용하는 최적화가 좋은 게임으로도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온도가 꾸준히 올라서 지금 GPU 온도가 64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는 약 130W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때 GPU 로드는 99%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스트 클럭이 중요한데 부스트 클럭은 스펙상 1822MHz거든요. 그런데 지금 1867에서 1897 스펙을 만족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게임을 플레이한 지 지금 몇 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플레이하면 해당 수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순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 로드가 99%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00%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최적화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성능은 111프레임에서 뭐 120프레임 이렇게 100프레임을 좀 넘나드는 100프레임에서 130프레임 사이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네, 어느 정도 이 그래픽 카드의 특성이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물론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고 누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일반 완본체 상황보다는 이제 쾌적한 상황이긴 한데 그걸 고려해도 듀얼 팬의 성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GPU-Z를 같이 띄워놨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팬 RPM이 나오거든요. 이쪽에도 나오네요. 팬 RPM이 1600 RPM 이하입니다. 지금 1600 RPM 이하. 네, 상당히 양호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버클럭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클럭인데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기본 전력 제한 레벨이 100%에서 추가로 애프터버너 상으로는 111%까지 올려줄 수 있고요. 코어 클럭은 추가로 오프셋 클럭을 저희가 135MHz를 인가해 줬습니다. 근데 뭐 120도 아니고 140도 아니고 왜 135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실 수 있는데 이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 지포스 그래픽 카드는 기본적으로 클록 디바이드를 저희가 15MHz 단위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7.5MHz 단위로도 쪼개질 수가 있는데 편의상 15MHz 단위로 클록 디바이드가 설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135로 설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135도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 스텝은 150MHz가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 클록은 1000MHz 환산을 하면은 2000 2Gbps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한번 부스트 클록이나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적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다시 한번 해당 구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전투를 끝마쳐서 해당 구간이 끝났나 보네요. 네, 일단은 뭐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지금 GPU 쪽을 보면은 67도. 네, 아까보다는 확실히 온도가 올랐어요. 네, 온도가 오른 이유는 전력 제한 레벨을 아무래도 상향 조절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제한도 130W에서 막혀 있던 게 지금 145W 정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 로드는 마찬가지로 99%고 부스트 클록도 역시 오버의 효과가 상당히 좋네요. 2000MHz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VRAM은 지금 6기가 정도 먹고 있고 물론 아까 GPU 온도가 64도, 65도 정도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높아지긴 했으나 이 정도도 훌륭하고요. RPM도 그렇게 많이 안 높아져서 약 1700 R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부스트 클록은 마찬가지로 2기가 내외이긴 하지만 꾸준히 2000MHz를 많이 자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가 길이 복잡하네요. 저거를 또 갈고리를 박아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네, 이렇게 가서 2017메가 2기가 초반대, 그 다음 146.7W까지도 가네요. 네, 성공적으로 건너왔고 사실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주객 전도되는 것 같아서 이만 멈추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기본 상태에서는 이제 64도, 65도 이 정도로 나왔고 이제 전력 제한은 한 130W에서 제한이 걸렸다면 오버클럭을 하니까 이제 온도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67도까지 올라줬고 근데 부스트 클록이 1800 중반에서 1900MHz 하던 게 이제 2000MHz 이상으로 이렇게 달성할 수 있어서 RTX 3050이 물론 최근에 그래픽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과거에 비해서 오버클럭 포텐셜이 높지 않다는 특징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애초에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에 오버클럭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 또 오버클럭을 했을 때도 어떤 성능 베네핏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양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적당한 오버클럭은 무방할 것 같다. 이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을 해도 이 조그만 그래픽 카드가 RPM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정숙성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에이수스 듀얼 RTX 3050 OC 모델을 많이 살펴봤어요. 자, 일단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TX 3050 보급형 그래픽 카드잖아요. 제가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으로서 아쉬운 점인데, 일단은 3050은 칩세트에서 PCI 레인 수가 이제 16개가 아니라 8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장착되는 부분 인터페이스. 그래서 8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PCI 4.0을 활용하면 이 RTX 3050의 본연의 성능을 다 끌어낼 수 있겠지만, PCI 3.0 플랫폼이면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성능상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RTX 3050이 MSRP가 이제 $250인데, 물론 이건 에이수스 잘못은 아니에요. $250인데, 지금 시중에 제가 가격을 보니까 50만 원대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래픽 카드의 어떤 전반적인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질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미 출시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RTX 3050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격으로는 사실상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RTX 3060과 성능 차이가 제법 있는 상황이고, 또 3060의 어떤 가격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3050도 가격이 하루라도 빨리 조금 더 내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성비 영역에서 선택받기는 쉽지 않을 것,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에이수스 그래픽 카드로서의 특징인데, 물론 이게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런 건 부족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는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LED도 있고 백플레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쿨링 성능도 양호하고, 게다가 이제 쿨링팬 디자인도 에이수스가 자랑하는 액슈얼 테크팬 디자인도 적용되어 있고, 뭐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에이수스에 아쉬웠던 거는 에이수스가 그동안 어떤 품질의 우수성이나 어떤 마감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지포스 그래픽 카드, 보급형 그래픽 카드는 왜 이렇게 하우징이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의문을 들게 합니다. 제가 유독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라데온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듀얼 제품도 하우징이 깔끔하게 이렇게 끝단 처리가 마감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백플레이트는 여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슈라우드 부분은 툭 튀어나와 있고, 이런 디자인이 별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이수스가 왜 지포스에는 이런 신경을 못 썼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와 별개로 이제 제품 자체의 특성인데, 20cm밖에 안 되고요. 작고 귀엽고, 그 다음에 3050 자체가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또 실제로 GPU 온도나 소음 부분에서도 정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적당하고 그 다음에 좀 신뢰를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으신다면 에이수스 듀얼 제품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이상 에이수스 듀얼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QM 벤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